데이터 센터의 건설이 왕창 지연되면 여기에 꽂을 GPU도 지연시킨다는 거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까지 연쇄의 도미노 이펙트가 있는데 GPU를 꽂을 데가 없는데 HBM은 뭐 따로 꼽나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있겠죠. 즉 이란 전쟁이 터지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넥스트가 어디냐? 에너지 투자구나.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에너지 사업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것을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는데 과정을 한번 보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강정술 블루닷 AI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녹화 들어가기 전에 네. 식사를 하면서 네. 정말 많은 재밌는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 네.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저의 두근두근한 이 감정을 아마 이 저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영상이 다 끝나면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박사님 단도직입적으로 네. 지금 제 AI 업계 지금 박사님이 보실 때 제일 큰 변화? 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2026년 들어오면서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그냥 증가가 아니라 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장에 관심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내 주변에서는 AI 수요가 증가한 것 같지 않은데라고 느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업 단위에서 사실은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작년 11월에 클로드 코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업들이 작년까지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입질하다가 써볼까 말까 AX 말고서 AI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우리 한번 프로젝트로 그렇죠. 파일럿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다가 파일럿 진행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전 세계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포함하여서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이런 부분이 됐고요. 이거를 지금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미국에서는 토큰 맥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토큰 맥싱?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AI, LLM이라는 생성형 AI 이 단위가 토큰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늘 날씨가 매우 좋다. 그러면 오늘 날씨가 매우 좋다. 이렇게 해서 4개 정도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뭐 언어에 따라서 쪼개는 방식. 이 토큰들을 쓰는 양들이 정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이 쓰면 기업에서 우대를 해줘요. 대표적인 사례를 우버를 듭니다. 미국의 우버가 작년 12월에 사무직 노동자 5,000명에게 클로드를 열심히 써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7년 예산안을 잡을 거 아니에요. 5,000명이 뭐 1년에 쓰면 얼마 정도 예산을 했는데 그 예산안을 올해 3월에 다 썼습니다. 2027년 예산을 2026년. 6년? 네. 2026년 전체 예산을 네. 그러니까 12월까지 써야 되는데 3월까지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데서는 뭐 하루 만에 10만 달러어치를 쓰는 사람들도 발생하고 이거를 경쟁적으로 어떻게 하면 직원들끼리도 회사에서 자꾸 많이 쓰라고 장려를 하니까 점심시간에 휴식 시간에 너 어떻게 하면 많이 썼어? 그 노하우 나도 좀 알려줘. 이런 문화가 미국 기업들에게 다 등장하기 시작한 거를 뉴욕타임즈에서 이거를 토큰 맥싱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슨왕도 사실은 이번에 올해 2026년 CES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을 했었는데 워낙 우리가 이 아틀라스라든지 그쵸. 또는 알파 마요에 또는 베라 루빈에 빠져서 이렇게 한 건데 베라 루빈을 얘기하면서 젠슨이 뭐라고 하냐면 inference first economics, 인퍼런스가 가장 중요한 경제로 우리는 지금 진입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트레이닝 즉 학습하고 우리의 인퍼런스를 구별하죠. 트레이닝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모델을 만드는 거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고 인퍼런스 같은 거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은 프롬프팅이라고 하죠. 답변을 주는 거죠. 결과를 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인퍼런스가 더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베라 루비는 블랙일 대비 10분의 1 에너지 비용으로 인퍼런스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인퍼런스 효율성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퍼런스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개념이 태스크 허라이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프롬프트에게 요청을 했을 때 뭐뭐를 해라, 뭐 리포트를 써달라 했을 때 과거에는 1시간 이상을 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1시간 만에 되게 긴 거거든요, 그쵸. 사실은. 그러니까 이상 작업을 하지 못했는데 클로드 코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하루 단위로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점점 기술이 좋아지면서 올해는 더욱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태스크 호라이전이. 자, 그럼 태스크 호라이전이 이 증가하는 것이 왜 AI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냐면 과거에는 1시간 내에 제가 지켜봐야 돼요. 얘가 컨시스턴트, 그러니까 즉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를 실수하지 않는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하루니까 시켜놓고 저는 잠을 자도 되고
어디 운동을 하도 가도 러닝을 해도 네, 하고 해도 되고 뭐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고 와도 얘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 동안은 되게 일관되게 안정적인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뭘 하냐면 제가 그럼 왜 제가 하나만 시켜요? 네. 5개 그렇죠. 시켜놓고 네. 7개 시켜놓고 어떤 사람은 20개 시켜놓고 저기 소풍 갔다 오는 거죠. 피크닉 갔다 와도 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AI를 쓰다 보니까 AI 수요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AI가 이제 뭐 좀 안정적으로 네. 꾸준히 일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였다면 네. 이게 하루 단위로 늘어난 이제 거죠. 늘어나서 내가 마음 놓고 얘를 네. 시키고 어디 갔다 와도 네. 이제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성능이 그렇게 되는 되다 거죠. 보니까 예.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수요의 증가는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얘기하는 아마존의 웹서비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러한 데서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왜요? 이렇게까지 컨시스턴, 그러니까 이 일관성 있게 태스크 호라이즌이 증가해서 사람들이 토큰을 이렇게까지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즉 데이터 센터는 천천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AI 수요도 같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AI 수요는 먼저 하늘로 치솟아 버린 거잖아요. 이 간격이 커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엔소로픽 같은 경우에도 기업에게 여러분들에게 원래 한 달 동안 마음껏 쓰게 있었는데 아니에요. 토큰이 정량제로 가버린 거죠. 이걸 초과할 경우 더 사시던지. 근데 여러분 화요일인데 이번 주 거 다 쓰셨어요. 오늘 아침 지금 점심 먹기 전인데 오늘 하루 거 쓸 거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유료로 돈을 내고 있는데도 네, 그러면서 제약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컴퓨트 캐퍼빌리티라고 하는 이 컴퓨팅 역량, 즉 연산 역량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역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배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낸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더 마음껏 쓰게 해주고. 그렇죠. 개인으로 쓰는 개발자들, 뭐 개인 쓰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제약을 많이 두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그리고 웃돈도 막 더 내요, 기업들은. 그거를 많이 받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고액으로 GPU와 HBM을 샀었지만 뭐 GPU 안에 HBM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샀었는데 병목이 있었으니까 되게 병목이 있다는 건 여러분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훨씬 더 수요가 많은 지금 병목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나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큰 매출 이익률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이거를 사서 파는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아마존도 웃돈을 줘야 기업들을 이거 쓰게 해주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익률이 높아지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병목이 계속해서 하드웨어는 못 쫓아가다 보니까 여기에 다양한 연쇄적인 병목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2026년 가장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느낄 수 없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수요가 네, 인퍼런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올해 1분기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도 두 자릿수 증가율 나온 게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된 그런 반영이 걸볼 됐고 수 앞으로 있네요. 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에게 일종의 포모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우리도 파일럿으로 저 AI 트랜스포 해볼까 했었는데 저 옆에 기업 전 직원이 다 쓴대요. 보안 문제는 어떡하고 뭐 해결한대요 여하튼. 그럼 우리도 어떡하지? 그럼 우리도 전 직원이 다 써야지. 전 직원이 다 써야지. 쟤도 아는데. 네, 그런 식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변화는 이제 한국에는 잘 소식이 안 들었지만 포워드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의 등장이에요. 포워드 엔지니어링에서 전진해서 하는 개발자라는 건데 이거를 가장 먼저 썼던 기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팔란티엄이다. 그렇죠. 작년에 이제 골드만삭스 CEO가 대표가 우리가 파일럿으로 AX 했는데 우리 혼자 힘으로는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사실 골드만삭스는 열심히 했거든요. 대단히 열심히 했어요. 투자하는 거에서도 AI를 자체 거를 갖다가 튜닝을 한다든지 뭔가 열심히 했었는데 이걸로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리오 다모데이한테 연락을 합니다. 엔트로픽 CEO한테. 엔트로픽 CEO한테 연락해서 거기 직원 좀 우리한테 파견 좀 해주세요. 우리 교육을 좀 시켜달라? 아니 와서 그냥 바꾸라고. 아예 우리 시스템을 우리 AX를 너네가 와서 바꿔라. 그래서 엔트로픽 직원들이 와서 골드만삭스하고 같이 해서 골드만삭스의 AX를 진행을 합니다. 이것이 포워드 엔지니어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올해 3월에 뭐 본인들이 직원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엔트로픽이라든지 오픈AI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포워드 엔지니어 하면요. 벌크로 그 기업에게 자기네 계정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비즈니스가 되겠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엔트로픽 같은 경우 엔트로픽 파트너 네트워크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오픈AI는 오픈AI
프론티어 얼라이언스라는 걸 만들어요. 연맹과 다 뭐 네트워크를 만든 예, 거죠. 예, 예. 여기에 어디가 껴 있냐면 딜로이트라든지 엑센처라든지 인포시스라든지 이런 컨설팅 기업들이 낀 거예요. 대형 컨설팅 기업들이 기업들이 끄고 거기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엔소로픽과 오픈AI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한 중간 단계로 네, 그러면 이들이 네. 가서 기업의 포워드 엔지니어링을 해주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것이 다시 또 기업에서 자신들의 계정을 판매하게 엔터프라이즈 매출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흘릴 수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지렛대 효과를 갖게 되는 레버리지 효과를 갖게 되면서 훨씬 더 시장을 열어낼 수 있고 이렇게 포워드 엔지니어링을 곳곳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천천히 가려고 했던 기업도 시간을 앞당기는 겁니다. 시간을 앞당겨서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 아마 곧 한국에도 발표가 될 텐데요. 한국의 대형 기업들도 지금 엔소로픽 클로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들을 지금 착착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벌크로 쓸 때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픈 AI, 그 챗GPT 계정에 들어가서 또는 클로드 계정에 들어가서 야 우리 저기 직원들 1,000명이니까 1,000명 계정 열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AWS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에게서 거기에 설치된 아. 모델. 한국 기업은 특히 이 국가 전략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AWS 걸 쓰더라도 한국에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해외 서버에 접속하는 거는 안 국가에서 되죠. 법으로 네. 막아놨거든요. 그러면 엔소로픽이 그런 서버에 이런 라우팅까지 조절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AW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 문제는 거기서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서버에서 우리 데이터가 섞이지 않게 해주세요. 라든지 보안 침투나 컴플라이언스 문제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000개, 10,000개 이런 계약들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하고 독점적 관계를 해지하겠다는 건 뭐냐면 기업들이 자꾸 오픈AI 거 말고 엔소로픽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도 좀 자유롭게 오픈AI도 구글 클라우드 우리한테만 원래 우선적으로 제공했어야 되는데 너희들도 구글 클라우드에 제공하고 저기 AWS 제공하고 우리도 너네만 받는 게 아니라 엔소로픽의 클로드 받을게. 와,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이니까 그렇죠. 사실 자기들끼리 다 나눠 먹을 네. 수 있는.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포모가 발생하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계속 늘어나다 보니 하이퍼스케일러는 계속해서 지금 증액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카펙스 투자를.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올해만 해도 6천억 달러가 넘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 정도의 돈이 어느 정도냐. 미국 연방 정부가 지난 30년 동안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즉 주와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30년간 투자했던 돈이 3천억 달러예요. 30년 동안 네, 고속도로에. 고속도로에 투자한 돈이 3천억 달러인데. 근데 이미 그거를 작년에 이미 4천억 달러 썼으니까 4개 기업이. 네. 또 올해는 6천억 달러가 넘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절대 금액으로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에 많이 투자한 건 최근 3년이 처음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그렇죠. 와. 왜냐하면 물론 상대적으로 보면 GDP 기준으로 보면 아직 초월을 못하고 있는 것이 철도 초기에 영국에서 철도에 투자했던 액이 GDP 기준으로는 제일 많아요. 아, 그 GDP 대비로 해서. 대비로. 예, 그때는 예, GDP 예. 자체가 작았으니까요. 그쵸. 산업혁명 예, 예, 초기니까. 그때는 철도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지금도 진짜로 바꿨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산업혁명 초기다 보니까 워낙 영국의 GDP가 낮았고 여기서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갔던 거고 지금 GDP 규모가 큰 거잖아요. 근데 절대 액수로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는 없었어요. 투자는. 막 가슴이 막 떨려요. 네. 박사님.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당연하게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론도 저는 부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사이클 있죠. 그래서 특히 한국은 뭐 큰 손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유럽에 있는 여러분 반도체 회사들이 왜 문을 닫았어요? 왜 SK 하이닉스가 됐습니까? 그때 현대 반도체였는데 망한 거잖아요. 사이클 잘못 타가지고. 즉 사이클이 올라갈 때 많이 팔릴 때 이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증서를 막. 막 했죠. 근데 증설해서 완공돼서 보통 리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리드 타임 해가지고 공장을 짓는데 보통 1.5년에서 2년치 걸리잖아요. 그래서 완공됐더니 사이클이 낮아진 거예요. 가격도 떨어지고 막. 그러면 공급 초과. 공급 초과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기업들이 부도가 났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반도체 기업이 망한 거고 현대 반도체가 망한 거잖아요. 이러한 사이클론이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는 노트북 시장 그리고 이 데스크탑 시장과 거기다 스마트폰 시장 정도가 있었던 물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사실 반도체 안 들어가는 데는 없죠. 그렇죠. 이건 나노가 흔히 말하는 그렇게 고성능 반도체는 아닌 거고. 근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는 수요가 지금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과거에도 증가해 왔지만 2060년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AI 수요가 그러면 사이클을 그릴 거냐라는 거예요. 확산이 지금 엔터프라이즈 중심으로
이용자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일반 컨슈머 시장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뉴 마켓도 늘어나잖아요. 자율주행 시장부터 시작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 느꼈던 이란 전쟁에서 AI 방산, 그렇죠. 뭐 AI와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결합,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피지컬 AI 해서 AI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반도체 또한 이걸 쫓아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옆에 항상 붙어 그러면 이거는 사이클로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AI 수요가 없었을 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론 자체가 경향적으로 살펴진 거죠. 무어의 법칙도 내추럴로 자연법이 아니라 관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젠스랑도 무어의 법칙은 이제 AI 시대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관찰되었던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도 관찰되었던 그 요소들, 변수들이 변했기 때문에 저는 의미 없는 얘기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기존의 사이클은 이제 전혀 의미가 없고 그 관찰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네. 예. 근데 또 궁금한 거는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폭발적으로 AI 수요가 늘어나지만 거기에 따르는 데이터 센터는 지금 이 그래프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데이터 센터의 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가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뭐 아까 말했던 제가 네. 정말로 큰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 한두 개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는 뭐 통계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국에는 100개 미만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100개 미만. 네, 미국에는 4,000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 센터를 동일 개수로 이렇게 크기를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조그만 데이터 센터가 많거든요.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조금 큰 데이터 센터가 유튜브하고 넷플릭스 처리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영상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 그렇죠. 네. 특히 더 큰 데이터 센터는 틱톡과 릴스와 쇼츠예요. 아, 그건 여기- 커요? 네. 그것이 이제 저희가 팔로우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의 스타일을 보고서 AI가 다음 콘텐츠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AI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갔던 것은 틱톡과 쇼츠와 릴스였어요. 오, 그렇구나. 네, 여기에 지금까지는 반도체 수요가 가장 컸던 GPU 수요가 가장 컸던 것이거든요. 네. 크립토보다 더 컸어요. 그러니까 이건 근데 사실은 이걸 제공해주는 업체는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틱톡하고 유튜브, 구글. 그다음에 네. 구글, 그다음에 메타. 네, 네. 그래서 메타가 데이터 센터를 막 짓고 있었는데 AI 붐이 터져버리니까 그걸 일부러 돌리거든요. AI로. 뭐 이러한 뭐 재밌는 일들도 네. 있었는데요. 진짜 좋네요. 네. 근데 이제 AI가 오면서 데이터 센터의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허가가 나온 것이 1,000개 미만이에요. 1,000개 미만. 예. 그러니까 건설을 지금 2026년과 2027년과 하는 거죠. 4,000개는 이미 있는 거예요? 네, 있는 이미 거죠. 있고 1,000개 미만으로 네. 허가가 그러니까 나오고. 한국에 지금 있는 거 10배를 더 짓고 있는 거잖아요. 추가로. 네, 네. 그걸 2026년, 2027년, 2028년 계속해서 지어 나갈 네. 겁니다. 여기에 병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차적인 병목들은 데이터 센터 병목인데 이것도 쪼개고 보면 또 무슨 변압기 병목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변압기 관련돼서는 또 주가도 올라가잖아요. 병목이 발생한다는 건 무조건 수요가 공급보다 높기 때문에 공급자들의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마진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매출도 올라가고 로그, 그러니까 즉 주문 받은 선주문 받은 것도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매출 가이던스도 좋고, 네. 그다음에 매출 이익률도 좋으니 흔히 말하는 룰 오브 40, 그 매출 증가율과 순이익률을 합친 이 룰 오브 40도 다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주시장이 지금 좋아지는 거잖아요. 가이던스마저 좋으니까. 그렇죠. 미래의 수익을 우리가 예상해서 주식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병목들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변압기하고 거기 들어갔던 에너지를 만들 때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가스터빈으로 할 것이냐, 가스터빈 만드는데 올라가고 그렇죠. SMR도 뭐 중장기적으로 근데 SMR은 리드 타임이 너무 길어서 당장은 아니지만 그것도 그냥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 새로운 방식으로 만드는 이러한 에너지 기업들도 뭐 계속해서 선박 회사니 네, 뭐 이런, 올라가는 네, 거고 여기 심지어는 전선출 되는데도 구리 전선출 되는데 올라가는 거고 여기다 또 엔비디아가 구리로 연결하는 건 너무 늦어요. 우리 여기다 광섬이 연결 네. 광통신 할래요. 그랬더니 코닝에 투자하고 코닝 올라가고 그렇죠. 연쇄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은 가는 거고요. 건설사들도 지금 돈 많이 법니다. 아, 그 직접 건설을 건설해야 되니까요. 네, 동시다발로 건설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병목이 발생하는 거 있는 거고요. 그래서 4월 17일자 파이낸셜 타임즈가 되게 재미있는 분석을 합니다. 즉 미국에서 건설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인공위성 사진을 다 모으고 거기에서 안 모여진 데는 드론 가서 직접 찍어서 이 판독가들이 건설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요. 이 정도면 이것이 어느 정도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었는가. 아, 실제로. 실제로. 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의 병목이 생기고 있냐면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는 가장 큰 병목은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건설 노동자라고 그래요.
동시다발로 너무 많이 짓고 있다 보니 전문가들이 곳곳을 돌아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전문적인 네. 그 건설업을 하시는 네, 분들. 중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역량이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있어야 네. 되는 거니까 또 이것도 순행식으로 다 바뀌잖아요. 네, 지금은 블랙엘부터는 여러 지금 그전은 공랭식이었는데 순행식이라는 거는 그 업데이트돼서 될 일이 아니에요. 다 데이터 센터 새로 져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 다른 그렇죠. 방식으로. 블랙엘은 완전히 네. 새로운 방식으로 져야 돼요. 예를 들면 콜로서스 1 요번에 데이터 센터 부족하니까 엔트로픽이 XY가 XAI 지금은 스페이스 X 네. 예, 예, 예. 했던 그 연습 그 콜로서스 1이 있고 지금 네. 2가 완성이 됐는데 1은 H200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네. 공랭식이에요. 자, 근데 지금 콜로서스 2 같은 경우에는 블랙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순행식이죠. 혼행식. 그러면 공랭식과 순행식의 건설 방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건설 노동자가 필요한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밝힌 거로는 전문가의 추론입니다. 이것은 그 건설업자에게 팩트 체크를 한 건 아니에요. 메일을 다 보냈지만 답변이 없다라고 예상대로 다 너무 되고 있다고 바빠서. 답변을 왔고 하지만 이 사진 판독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40% 정도 2026년 완공돼야 될 40%의 데이터 센터가 40%는 여러분 작은 게 아닙니다. 네. 1000개를 지면 400개예요. 그렇죠. 이 데이터 센터가 최소한 3개월 공사 완성이 지연될 것이다. 그리고 2027년 완공돼야 될 것 중에 60%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아, 이게 보통 짓는데 얼마나 걸리는데요? 보통 1.5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물론 이거를 무진장 앞당긴 건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콜로서스를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있는 이 제조 공장 비어 있는 이걸 바꿔하면서 뭐 3개월 만에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엔비디아 젠슨왕이 이거는 인류 역사상 없는 속도다. 아,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있었던 있는 기반에서 그러니까 바꾸긴 폐 했었지만 공장 같은 거를 좀 바꿨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인 거죠. 예. 그런데 이건 예외로 봐야 돼요. 네. 3개월은. 아, 그렇죠. 그는 예외죠. 예외고 일반적으로 1.6년에서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1.6년에서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 근데 내년까지 완공 예정이었던 그 고 데이터 센터가 지금 삽도 삽독되지 뭐 60%가. 60%가 이것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것들의 이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공사가 지연된다라는 것은 여기에 꽂을 GPU도 지연시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다 풀 부킹이 됐었어도 풀 판매가 이루어졌었어도 내년에 쓸 GPU는 아직 지불이 안 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약은 걸어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여기에 대한 돈을 아직 이체를 하지 않았겠죠. 네. 이체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겠죠. 근데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내년도 거는 중에 한 50%는 최소한 못 하겠는데 그럼 이거를 예약에서 빼겠죠. 2028년으로 돌리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매출 가이던스가 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렇네요. 근데 그럼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까지 연쇄의 도미노 이펙트가 있는데, 근데 이것이 무조건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지. 제가 가이던스 안 좋아진다, 확실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젠슨에게는 있겠죠. 즉,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 센터에 갖다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가장 큰 높은 것이 중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지금 미국 정부는 허가 있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 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했지만 또 시진핑이 9월 달에는 지금 미국을 방문하는 걸로 지금 예고되어 있으니까 9월 달에는 풀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건 중국 공산당이 맡고 있는 거니까 중국 기업들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요번에 딥시크 버전 4가 나왔는데 블룸버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 추론을 하웨이 칩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어센드 칩에서 다 하는데 학습은 어센드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학습은 아직 부족하다는. 네, 왜 딥시크가 늦게 버전 4가 나왔냐면 하웨이로 하다가 그거는 이제 5월 달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분석을 한 거거든요. 작년 5월 달에 얘들이 GPU를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센드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밀수를 하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던 다시 엔비디아 칩으로 학습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작년에 5월 달에 보도석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학습에는 엔비디아 칩에 종속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엔비디아 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화웨이 칩이 아니라면 그랬더니 지금 제출한 것이 알리바바, 텐센트, 그 다음에 이 바이트댄스, 그 다음에 샤오미 이렇게 네 군데가 제출했습니다. 큰 회사들은 다 제출한 거네요. 제출한 거죠. 여기서 지금 제출한 그 금액이 5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지금 공산당이 맡고 있는 거는 이걸 만약 미국하고 트럼프의 딜 속에서 이걸 해결해 버리면 여기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즉 건설 때문에 지연되는 거를 충분히 커버하고 또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들로 확대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건설에서의 병목 그리고 사회적인 병목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뉴욕타임즈가 정말 재밌는 기사를 했는데 오래간만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일치하는 정책을 내놨다. 어떤 정책인가요?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지역 시민들이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셔서 좋은 기쁘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AI 관련주에 투자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샌프란시스코에 살지도 않고 제일 많이 젖은 데가 버지니아잖아요. 이런 주들에서 뭐 오하이오주 뭐 이런 데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한 주에서만 200개씩 막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때려 짓고 있는데 다 지은 다음에 소음도 엄청 크죠. 그럼 미국은 주별로 해서 전기세나 물세가 저기 수도세가 결정되는데 맞아요. 지역별로 지금 전기요금이 오르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데이터 센터 때문이구나. 또 물가 오르죠. 그리고 다모데이 맨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식은 일자리 없을 거예요. 막 이러죠. 우리 자식 일자리 없어지는 걸 위해서 우리 주에다 데이터 센터를 줘? 맞네.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치적 색깔하고 무관하게 주에서는 지금 12개 주가 데이터 센터 추가 건설 금지 법안이 좀 올라와 있어요. 이게 결국에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 같은 CEO도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는 사회적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거고 젠슨왕도 다모데이에게 제발 좀 그런 공포스러운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스토리텔링 좀 바꿔라. 일자리 다 없어진다는 둥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자꾸 행복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사실도 아니고 너 과장해가지고 너 투자 받으려고 하는 거 알겠는데 우리가 투자해 줄 테니까 그건 입 닫고 치고 있어라. 이 4월 달에 이제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젠슨왕이 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회적 병목이 형성되고 있는데 뉴욕타임즈는 처음으로 바이파티전 그러니까 이 양당이 합의하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동의하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또 11월에 중간선거잖아요. 이 중간선거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쟁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양당이 합의하고 있다는 정치적인 저항성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 한 거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우리 경상도도 유치하고 전라도도 유치하고 뭐 강원도도 유치하고 싶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럼 각각 한 50개씩 줘볼까요? 그러면 주민들도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전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각 도마다 막 50개, 100개씩 짓는 거예요. 제가 그 주에 사는 입장이라면 뭐 환경 안 좋아지지, 전기세 올라가지, 내 자식들 일자리 사라지지. 누가 이거 소음 생기고 안 좋아져. 그리고 일자리가 그럼 이 지역에 일자리라도 많아져야 되는데 건설할 때는 뭐 막말로 한밥집도 막 생기고 그렇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건설 끝나고 나면요 대부분 자동화됩니다. 일자리가 거의 없어요. 다만 이제 거기서 공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세금은 좀 늘어나겠죠. 세금은 좀 늘어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세금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전기료를 낮출 정도의 세금이냐 이건 또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올라가는 전기료 니네들이 책임져. 맞아요. 빅테크들한테. 빅테크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할게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것이 지금 민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의 지원이 다양한 병목에 의해서 건설 노동자의 병목, 변압기도 여러분 지금은 당장 변압기 오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겠죠. 병목이 발생했으니까 더 비싸게 팔 거고 마진율도 좋아지겠지만 여기에서의 병목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의 건설 시기가 늦춰져요. 근데 변압기는 리드 타임이 없습니까? 모든 하드웨어는 리드 타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리드 타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거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거의 리드 타임이 없어요. 유튜브 이용자 여러분 와이스트리트 구독자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서 힘들어하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구독자도 하루에 5명밖에 못 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쵸. 좋아요하고 구독 신청 좋아요, 구독. 그러니까 누구나 그것만 누르면 돼요. 즉 소프트웨어의 수요는 대단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리드 타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드웨어는 리드 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가 맞춰서 공급이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지 못해. 이 갭이 그러니까 AI 수요가 천천히 올라갔으면 되는데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하다 보니 하드웨어가 못 받쳐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잘 읽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수익률은 대단히 좋아진다. 좋아지지만 여기는 GPU, 하이퍼스케일러, 변압기 만드는 것, 에너지 만드는 것, 심지어 뭐 물 공급하는 것, 건설 노동자도 돈 많이 벌겠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병목이 지나치면 데이터 센터의 건설이 왕창 지연되면 오히려 이것을 꽂을 때 가이던스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도 적용되죠. 주죠. 여러분 GPU를 꽂을 데가 없는데 HBM은 뭐 따로 꼽나요? 그렇죠. 옆에 항상 붙어 있으니까. 이게 확실히 데이터 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으니 이게 다양한 곳에서 그러니까 인력의 병목, 또 변압기, 전력의 병목, 또 사회적인 병목까지 이건 또 정치적이랑 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중국과 미국 간에 어떤 지금 계약이 되는지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분명히 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1월에 중간선거 전에
하는데 뭔가 트럼프는 그거잖아요. 아, 좀 내가 갔더니 역시 내가 갔더니 합의가 되잖아. 그래서 이거 여분 선물 보따리예요. 아마 미국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기자들하고. 그리고 하는데 별로 신통치 않으면 9월 달에 한번 오세요, 워싱턴. 왔더니 또 시진핑이 딱 주고 가네 뭐 이러면서 11월 선거에서 하기 위해서는 뭔가 풀어낼 보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딜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엔비디아 딜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처럼 9월 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9월 달에. 네. 아, 이 뉴스도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럼 이제 저희가 개별 기업단의 좀 얘기로 네. 또 들어가서 엔트로픽이 요새 엄청 핫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오픈 AI에 이제 그거를 점유율을 넘어설 거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그럼 엔트로픽, 오픈 AI 이 둘의 관계나 좀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얼마 정도의 명암을 바꾸냐면 올해 2월 달에 둘 다 이제 투자 라운드를 끝냈죠. 네. 물론 또 엔트로픽은 요즘 또 투자 라운드를 새로 시작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서로 투자해 주려고 하니까요. 근데 2월 달에 재미있었던 것이 뭐냐면 엔트로픽은 기업 가치가 그 당시 2월 달 투자를 받을 때 3,500억 달러였어요. 3,500억 달러. 뭐 그 정도 하여튼 네. 4천억 달러 미만이었고 네. 오픈 AI는 8천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 엔트로픽이 또 네.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IPO 전에 네. 1조 달러예요. 3,5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가 지금 2월이 지금 6월인데 네네. 6월이 아니고 5월인데요. 네, 3개월 만에. 엄청나게 올라간 네. 거죠. 왜 그러냐면 엔트로픽의 고객의 90%가 엔터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라는 것은 돈을 다 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 내는 고객만 가지고 있어요. 네. 전체 고객 사이즈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훨씬 작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 명을 못 도달해서 지금 욕을 먹고 있지만 네. 비판을 받고 있지만 위클리 매주 챗 GPT에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하는 사람이 지금 10억 명 수준에 육박해 있어요. 9억 명은 넘은 지 오래됐고. 네.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2%만 돈을 내고 있어요. 2%? 네, 그러면 네. 엔트로픽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9억 명이 충성돼서 오픈 AI, 매주 들어온다는 게 오픈 AI. 어디, 예, 오픈 AI 입장에서는 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B2C 기업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도 우리 저렇게 수익이 너무 약해서는 안 되니까 지금 투 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엔터프라이즈도 지금 판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픈 AI의 뭐 프론티어 얼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엔터프라이즈 판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고요. 사실 한국에 있는 뭐 오픈 AI 지사 다 그냥 엔터프라이즈에 판매하기 위한 B2B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고요. B2C는 충분히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B2C는 이제 뭘 하고 있냐면 미국에서 광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챗GPT 광고 모델도 있어서 그래서 챗GPT 고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달에 $8인데 광고를 적당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넷플릭스에서 보면 광고 그렇죠. 보면서 요금 네. 깎아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미국에서 테스트를 했고 그것을 5월 내로 일본으로도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붙은 모델. 그렇죠. 네.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돈을 어차피 이 사람들은 안 내요. 네. 저희 어머니도 챗GPT하고 제미나이 쓰시는데 돈이 있으셔도 죽었다 깨나도 안 내시거든요. 그쵸, 이런 분들한테도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 오픈 AI의 과제입니다. 브랜드 파워는 확실하게 더 엔트로픽보다 있으니까. 엔트로픽은 흔히 말하는 달리다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습니다. 런 레이시라는 게 있어요. 런 레이시 뭐냐면 지금 버는 수익이 그리고 성장률이 올해 내로 유지가 된다라면 올해 전체 매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 엔트로픽이 오픈 AI를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고려할 때 지금 오픈 AI가 지금 미국에서 재판도 있다 보니까 수세에 몰리고 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원래 뉴욕 증권거래소에 둘 다 S1 문서를 제출했어요. 2030년까지 재무제표 계획적인 거를 계획상했는데 오픈 AI는 이미 제출할 때부터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2030년에 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2030년 정도 돼야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기업. 기업이 그 전까지는 다 됐다. 투자비로 가야 되는. 근데 그때 이미 엔트로픽은 2027년에 내겠다고 했어요. 이미 예상은 더 빨랐던 거죠. 그렇죠. 엔트로픽은. 근데 엔트로픽은 그걸 지금 현재 올해도 잘하면 브레이크 이븐을 난다는 거거든요. 더 빨라질 수. 네, 더 빨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긴 그냥 B2B 기업이에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B2B 기업인 거고 오픈 AI는 B2B와 B2C가 섞인 기업이고 근데 B2C에서 아직 매출에 대한 확증이 안 섰고 B2B 고객은 엔트로픽처럼 그렇게 급증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엔트로픽이 오픈 AI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픈 AI가 망한다? 저는 오픈 AI가 망하면 엄청나게 시장이 충격이 올 겁니다. 그냥 이런 말 거칠게 얘기하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폭락할 거예요. 그렇죠. AI 경제에 버블이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과 같은 9억 명 넘게의 무료 이용자지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엔터프라이즈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투자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엔트로픽이 너무 매력적인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엔트로픽 여러분들이 만약에 둘 다 상장한다고 치면 어느 회사의 주식을 사시겠어요? 엔트로픽이요.
근데 이제 꿈은 비전은 훨씬 더 오픈 AI가 큰 거죠. 그치. 나중에 그 9억 명에서 돈을 다 벌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각각의 좀 성질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하튼 엔스로픽의 성장이 올해 2026년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 거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단 엔터프라이즈뿐만이 아니고 오픈 AI는 리테일 영역도 이제 무궁무진한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잠재력은 가지고 있죠. 네. 네. 근데 올해 연초에 보면은 뭐 동영상 소라 서비스도 이제 중단했고 뭐 이런 뭐 여행 뭐 그 뭐지 커머스도 월마트랑 했던 것도 또 닫는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 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동시에 열었어요. 네. 시장을. 그래서 지금은 광고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오직 광고에만. 네, 광고에. 그래서 이것이 잘 돼야 네. 흔히 말하는 캐시플로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씩 다시 커머스도 다시 열 수 있고 다시 소라도 열 수 있는 거고 뭐 링크드인도 꺾겠다는 서비스 작년에 하겠다고 맞아요. 발표했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도 다 하나씩 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선은 흔히 말하는 이렇게 하나의 진지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단 그렇죠. 그래서 광고 시장에서 먼저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확실히 그 9억 명 거의 10억 명에 가까운 이 네. 이용자들이 엄청난 힘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은 죄송한데 엔스로픽이 아무리 좋아도 안 가요. 사실은 모델은 엔스로픽의 지금 오프스 4.7을 흔히 말하는 벤치마크라고 하죠. 뭐 어떤 데서 테스트해가지고 점수 매기는 거에서는 지금 오픈 AI 5.5가 나오면서 5.5가 더 좋아요. 근데 기업들은 이제 그리로 안 가는 거죠. 그냥 다들 옆집도 앞집도 뒷집도 다 엔스로픽의 클로드 쓴다는데 오프스 4.7 쓰고 그렇죠. 우리도 우리가 뭐 굳이 뭘 네. 그러니까 요즘 미세한 모델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네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클로드 코드가 좋다고 해도 내가 코딩을 안 하는데 굳이 그걸 또 바꿀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이미 챗GPT에 여러분 어느 정도의 정석성이 중요하냐면 물론 뭐 미국의 이제 국방부의 갈등 이후에 엔스로픽에 있었던 자기가 지금까지 프롬프팅 질문했던 기록을 가지고 이사하는 방법. 그걸 엔스로픽 스스로 공개했죠. 그래서 오픈 AI 있는 분들, 챗GPT 쓰시는 분들 우리로 이사 오세요. 왜 요즘 이사를 잘 못 가냐면 벌써 락인 이펙트, 잠금 효과가 있습니다. 맞아. 나에 대한 정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질문했던 네. 것들이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제 쿼리 팬아웃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기술이. 쿼리 팬아웃. 네. 쿼리 팬아웃이라는 네. 기법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면은 내가 건조한 스킨이 피부인데 여기에 맞는 로션 하나 추천해줘. 그러면 저는 질문 하나 했지만 이 질문을 12개로 풍성화시킵니다. 저와의 기존의 대화 속에서. 질문을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세하게 뭐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AI 시대에 뭐 가까운 건데 헛소리예요. 인구의 99%는 질문을 잘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무리 그 말 들었다고 해서 그래 나도 질문을 잘해봐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죠. 그렇죠. 그러면 AI 기업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런 질문이라도 풍성하게 답변을 줘야 돼요. 자, 그럼 이 사람의 연령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네?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과거 했었지? 이를 통해서 이 그러니까 건조한 피부에서의 로션을 추천해 주는 것을 12개의 질문으로 쪼갭니다. 그럼 나중에 기술이 좀 24개로 쪼개. 그래서 12개의 질문이 다 질문을 던져요. AI 모델에. 그래서 답변을 받으면 그 답변을 종합해서 단순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답변이 풍부해지는 거죠. 나를 너무 잘 알고. 그리고 내가 많이 물어볼수록 점점 좋아지고. 이러한 기법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의 히스토리가 있는 곳에서 잘 못 움직여요. 잠금 효과.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많은 경우 업무에 쓰시는 거 회사에서 쓰시는 아닌 개인적으로 챗GPT 쓰시는 분들은 안 옮기는 거고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은 안 옮기는 거예요. 클로드로. 맞아요. 근데 엔터프라이즈는 다르죠. 기업은. 그럼 너의 과거 히스토리가 뭐가 중요해? 우선 당장 업무의 효율성인데 우리 집단적으로 이걸로 쓴다. 가 중요한 것이지 개인적인 질문사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업 단에서는 잠금 효과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잠금 효과가 있어서 이 브랜드 파워가 있는 챗GPT가 쉽게 무너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더 성장할 가능성은 되게 높다고 보고 있어요. 확실히 기업에서 회사에서 쓰는 그 돈 내고 쓰는 거에도 네. 개인적인 질문 잘 안 하죠. 안 해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챗GPT한 가서 상담하고 여기 락인 효과가 확실히 있으니까. 그렇죠. 요즘 그래서 네. 인스타그램에서의 그 돋보기에서 내가 뭘 지금까지 검색했는지보다 네. 챗GPT에서 무슨 질문을 했는지에 대한 비밀을 주변인이나 부모한테 공개 안 하는 것이 요즘에 많은 맞아요. 문화거든요. 챗GPT랑 어떤 대화인지 볼 수 있을까?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이디도 저는 원래 처음엔 남편이랑 아이디를 공유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섞이는 거예요. 네, 근데 안 그게 좋죠. 싫은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따로 네. 유료 모델을 쓰는 약간 이런 현상도 또 생기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래서 대화의 히스토리가 이 대화의 퀄리티를, 그러니까 질을, 품질을 결정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고 자기의 뭐 이거를 개인정보를 옆에 사람하고 공개하지 않겠다.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나 유튜브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누적된 것이 훨씬 더 자기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미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랑 샘 알트만 사이에 그 소송전이 지금 또 진행 중이잖아요. 이거가 오픈 AI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진 않을까요? 저는 지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다만 이제 도덕적인 충격은 받겠죠. 이번에 이제 브로크만 오픈 AI의 전체 의장이죠. 이사의 의장 같은 경우에도 10원도 투자하지 않고 1달러도 1센트 투자하지 않고 수억 달러의 지분을 받았다. 이런 게 이제 재판에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비영리에서 그렇게 어떻게 지분을 그렇게 챙겼는지 수억 달러를. 이런 것들은 이제 도덕적인 이 훼손을 주는 거고 샘 알트만은 처참하게 까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샘 알트만 원래도 Y 컴비네이터에서도 뭐 해고할 때부터도 워낙 거짓말쟁이였다. 거짓말쟁이 이런 얘기들이 이미 맞는 건데 이거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그러니까 리더십의 어떤 훼손. 이런 부분에서 오픈 AI는 심각한 문제를 얻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의 중단, AI 모델 능력이 또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받아놓았던 투자금도 많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많이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픈 AI가 붕괴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샘 알트만의 리더십은 대단히 훼손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픈 AI가 붕괴되면 정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그건 인류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비 효과가 또 일어날 테니 그럼 또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 또 박사님이 나오셨으니까 또 일론 머스크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 스페이스X 상장 또 다음 달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스페이스X는 좀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스페이스X가 가려고 하는 길은 엄청난 중요한 경제의 진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주 경제로 간다라는 것. 그리고 우주 경제가 단순하게 화성도 중요하지만 달도 중요하지만 이것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우주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필연적으로 아까 말했던 다양한 병목에 의해서 사회적 인허가의 병목, 에너지의 병목 여러 가지 병목에 의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질 거고 지금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앤서 인퍼런스라고 해서 저희가 빨리 지연 시간 초지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연 시간 없이 빨리 답변하는 게 중요해요. 빨리.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빨리 답변해줘야 되니까 이거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도 져질 거고 또는 6G 지금 저희가 5G 쓰고 있는데 6G에서는 AI가 라우터가 있어가지고 이 답변은 데이터 센터까지 갈 필요 없고 여기 근처에 있는 이 마스터라든지 이러한 이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데서 그냥 답변을 주는 방식도 그냥 NPU로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것으로 쓰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아까 전에 제가 태스크 호라이즌이라고 얘기했죠. 하루 동안 작동되는 거. 또는 이것이 넘어가가지고 이틀이 걸리고 3일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되는 건 굳이 빠른 답변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굳이 고성능 HBM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굳이 고성능 GPU가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SSD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메모리를 여러 가지를 써요.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툴을 쓰는 것이 에이전틱 인퍼런스라고 본다라면 이런 메모리의 레이어가 중요한 것이지 메모리 자체가 무조건 고성능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우주로 날아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이전틱 인퍼런스를 위한 것들이 우선 우주로 먼저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것도 필요하냐면 이런 장비들은 고장률이 좀 그러니까 그렇게 잦지가 않아요. 그냥 우주 데이터 센터의 결정적인 단점은 우선 그러니까 냉각이 어렵다라는 것. 우주에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전달이 안 돼. 냉각이 어렵다. 이건 근데 저는 스페이스X가 해결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냉각은. 근데 해결할 수 없는 건 뭐냐면 고장 났을 때 기사가 가지고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가서 왜냐면 데이터 센터는 이게 고장나면 렉이 고장나면은 전문가가 와서 정비해주고 가거든요. 우주복 입고 우주에 날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구성이 튼튼한 게 올라갈 건데 여긴 최첨단 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고 내구성이 강한 것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에이전틱 인퍼런스를 위한 거라는 거죠. 이러면서 수요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왜 점점 더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러한 에이전틱 인퍼런스를 지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시장은 커질 거기 때문에 우주 데이터 센터 초기 데이터 센터 시장은 여기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커질 거고 또 하나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스타링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 시장이 커질까? 이미 벌써 브레이크 이븐을 그걸 통해서 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커지고 있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은 브라질이고요. 브라질에서요?
왜냐하면 브라질에다가 어떻게 다 저기 무선망을 깔겠어요. 유선망 못 봤냐 인터넷을. 그러니까 그냥 안테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성장하는 데가 이제 성장률로 치면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도 워낙 땅이 크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 무선 통신도 하려면 기지국을 많이 건설해야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이게 더 저렴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는 단가가 여러분 훨씬 더 월 이용료가 저렴합니다. 거기에 가처분 소득에 맞춰서 책정이 돼요. 그래서 수익률은 높진 않아요. 미국이 훨씬 더 높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은 무선 인터넷을 대체하는 것이지 무선 전화 우리가 하는 통신을 대체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특수 안테나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지금 이 퀄컴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타링크 안테나를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스타쉽이 올라가면서 뿌리얼 새로운 버전의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 됩니다. 그 통신사도 막 인수하고 그렇게 뭐 계약을 그렇죠. 맺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죠. 그러면 통신이 안 되는 지역들 이것도 그러니까 인터넷 맛이 아니라 안테나를 설치한 유선 인터넷과 유사한 이런 인터넷 맛이 아니라 우리가 통신하고도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장으로 가게 되면 이 스타링크는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상장 이후에도 뭐 지금 벌써 상장되면 2조 달러 바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갈 수 있지만 여러 위험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와 합병을 저는 원하지 않아요. 오, 왜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전망이 될 거겠죠. 되겠죠. CEO도 지금의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저는 이제 CEO 그만둘 거라고 봐요. 이사회 의장이나 이런 데로 가면서 자기가 테슬라의 꿈이었던 CEO는 스페이스X의 CEO도 안 할 겁니다. 그래요? 네, 그 여자분이 있어요. 지금 스페이스X를 총괄하고 있는 사장님. 시본. 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아마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테슬라까지 합쳐서 일론 머스크는 자기 꿈은 엔지니어로만 일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이사회 의장 같은 걸 하면서 전략은 다 짜지만 실행하는 대표는 아마 그 여자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스페이스X에. 그리고 통합으로 가는 거는 여러분 산업의 전환기에는 수직 계열화 통합하는 곳이 항상 이깁니다. 그러니까 풀스택으로 네, 위에서부터. 풀스택 갖고 지금 구글이 알파벳이 칭찬을 받는 게 풀스택이라는 거잖아요. 풀스택이 극단화되는 것이 지금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전환기를 다 장악할 수가 있는 밸류체인을 장악하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 전문화되는 건 가능해요. 산업의 그러니까 이제 전환기 때. 왜냐하면 포드가 헨리 포드가 모델 T를 만들면서 이 자동차 산업의 모빌리티 산업에 혁신했잖아요. 그때는요 고무 공장하고 제철소까지 포드 공장 안에 다 있었어요. 진짜요? 아니 타이어를 누가 만들어요? 본인들이 만들어야죠. 그렇게 대량 생산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처음으로 대량 생산하는데 거기 들어갈 유리도 만들었어요 본인들이. 우와. 그래서 그 포드 공장 안으로 철강석도 들어왔고요. 석탄도 들어왔고요. 고무도 들어왔고요. 유리 원석도 올려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거를 제조했습니다. 모든 걸 제조하면서 그 이후에 이것을 분화시킨 거죠. 이게 산업의 전환기 때 이러한 수직 통합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하고 스페이스까지 핵쓰고 XAI까지 지금 합쳤으니까 이것이 지금 통합할 수 있는 테슬라는 요즘 여러 아시는 것처럼 리튬 정제소까지 만들었잖아요. 그쵸. 리튬 정제소에서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다 가지고 가는 것처럼 이런 수직 통합이 만들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두 가지 우려인데요. 첫 번째 우려는 테슬라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주분들이라면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일론 머스크 몇 년 만에 된다 그러더니 다 뻥카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거짓이라는 것은 반대된 사실을 주장했을 때라는 거고 이거는 시간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신뢰감이 떨어지게 했던 것이지만 저는 거짓말은 아닌 거죠. 거짓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 시간이 늦어지지만 다 실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꽃을 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로보택시 올해부터 좀 더 늦어지지만 다니고 옵티머스 나와가지고 이제는 떼돈을 벌겠고 그럼 주가도 막 오르겠고 해야 되는데 또 이 돈 가지고 테라팹 투자하겠다. 그렇지. 또 이 돈 가지고 우주 데이터 센터 짓겠다. 그럼 카펙스가 또 얼마나 계속 늘어나겠어요. 하세요. 그러면 또 이것이 실제로 ROI가 돼가지고 현실화돼서 그 흔히 말하는 프리캐시 플로우로 만들어주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희망 고문 당하는 그렇죠. 느낌인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저는 좀 옵티머스까지는 좀 일단락을 좀 내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하고 1대1 정도가 됐을 때쯤 그쯤 합병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 그래서 합병을 반대하신다고. 합병을 반대하는데 아마 합병이 그러면 갈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저 정도의 유동성이 과연 전 세계 주식시장에 존재할까?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하고 합치면 뭐 최소한 3조 넘는 거 아니에요? 3조 달러 넘죠. 그리고 그 시너지 효과에서 4조 달러까지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4조 달러 기업을 지금 그거를 지금 그리고 또 엔솔픽도 상장할 거고 오픈AI도 상장하고 다 1조 달러 넘는 네, 그런 기업들을 할 수 있는 유동성이 과연 시장에 존재할까? 이 유동성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고 이 연쇄 효과가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미국 정부가 허락할까? 반독점 같은 그렇죠. 이슈인가요? 네. 너무 커요. 물론 아직 이제 미래 시장이지만 그렇죠. 너무 한 기업이 막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봇도 만든다 그러지 우주도 장악한다 그러지. 여러분 이건 정치인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유럽연합에서도 불허할 수 있어요. 그럼 유럽연합에서는 장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연합의 허가도 득해야 돼요. 또 유럽은 워낙 또 규제에 또 강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볼 때는 스페이스X도 지금 유럽에서는 입이 여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그나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참는 건데 거기에 두려운 뭐냐면 왜 이 지정학적 갈등의 변수의 모든 것을 저 인물 한 명이 다 가지고 있느냐. 사기업 하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눈과 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의 합병을 유럽연합이나 미국 정부가 반대할 가능성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은 저는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이 저는 그냥 되면 각자 길 갔으면 좋겠어요. 당분간. 맞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말 희망사항입니다. 밸류체인, 네. 밸류체인을 다 갖는 이 수직 통합이 산업 전환기에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있지만 이런 또 시간에 대한 문제, 또 유동성, 네. 또 이제 각국 정부의 규제까지 다양한 리스크도 존재한다라는 네.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아니 또 이 AI가 또 발전이 되면 결국에는 또 피지컬 AI 시장으로 이 돈이 또 몰릴 텐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는 이제 어느 정도 왔고 그 다음은 로봇이다. 뭐 물론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지만 지금 조금 더 이런 내러티브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 피지컬 AI 시장에서의 좀 우리 현대차나 시장 전망. 시장 전망 네.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그건 같아요. 현대차는 정말 잘 잡았죠. 정말 이렇게 뒷걸음질하다가 뭘 잡은 느낌이 전 없지 않아 들긴 합니다만 그 피지컬 AI로 그룹 전략도 지금 바꾸고 있고 기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잘했고 뭐 액추에이터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겠다. 근데 이제 이번에 현대차가 정말 잘했던 것은 CES에서 발표되면서 이제 아틀라스에 대한 조명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조명들이 이제 되게 커졌었는데요. 분업 체계로 들어간 거잖아요. 분명하게 이제는 바디는 현대차가 만들고 네. 브레인은 뇌는 구글의 딥마인드의 제미나이 로보틱스. 여러분 두 가지를 구별하는데 제미나이는 구글 딥마인드가 만들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 그렇죠. LLM이고 그다음에 그 제미나이 로보틱스는 구글 딥마인드가 만들고 있는 월드 모델 피지컬 AI거든요. 네. 이름이 좀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고 모델 구조도 다른 거고요. 네. 그래서 뇌는 브레인은 구글 걸 쓰고 바디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들고 이 친구의 훈련은 이 현대 자동차 조제 공장에서 하겠다. 이런 삼박자 그리고 뭐 또 그 전에 있는 가상 훈련장은 엔비디아 걸 쓰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잘하는 사람들이 연합군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런 부분 정말 저는 전략적으로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박수 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피지컬 AI는 여러분 아직까지 물리적인 시장이 열린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가기 위한 어떤 전략을 쓸 것이냐. 여긴 연합군을 썼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것은 삼성전자의 갤럭시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전략하고 그렇죠. 유사하다. 똑같죠. 네. 네. 그리고 테슬라가 하고 있는 피지컬 AI 전략은 애플의 전략하고 똑같죠. 아이폰하고. 아이폰도 만들고 애플은 거기다가 iOS까지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죠. 브레인과 이 바디를 다 하는 것이 애플이었고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브레인과 바디를 다 같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테슬라만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스마트폰 시장처럼. 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할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밸류체인이 새롭게 재편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 현대차 임원분들하고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대자동차는 그룹은 피지컬 AI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얼마큼 장악할 것인가 더 중요하다. 서플라이 체인이 공급망이 새롭게 만들어질 겁니다. 액추에이터 공급망도 있을 거고요. 액추에이터 안에 들어가는 그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의 공급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화냈다는 게 그거잖아요. 옵티머스에 들어갔던 나사, 정밀 나사들이 아이폰에 들어갔던 나사를 갖다 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제작했습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 메이드 인 USA에서 그 정밀 라삭 못 만들어 이제는. 그걸 다 외주셨어요. 그만큼 실력이 없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것도 있지만 파이낸셜 타임즈가 작년 5월에 분석한 건 뭐냐면 옵티머스의 80%가 넘는 부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거예요. 80%가 넘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모토는 여러분 특히 자석이 액추에이터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다 자석이 들어가잖아요. 자석의 전 세계 자석의 96%는 중국에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몇 프로일까요?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결코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아틀라스도 못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지정학적 갈등을 그대로 둘 거냐라는 거 아니죠. 여기에 한국이 어떤 밸류체인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엔드 프로덕트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뭐도 중요하지만 밸류체인이 새롭게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것도 장악을 해야죠. 현대가 자동차도 있지만 현대 모비스가 있어가지고 파워트레인 납품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각각의 엔드 프로덕트에서 뇌를 납품하는 브레인을 납품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각각의 바디에서도 팔다리를 누가 할 거냐 쉽게 얘기해서 액추에이터는 누가 할 거냐 거기에 배터리는 누가 할 거냐 손가락은 누가 할 거냐 이러한 밸류체인이 될 거고 또 하나는 피지컬 AI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데이터가 문제가 있어요.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작년 9월 수준에서 구글 딥마인드가 오피셜하게 자신들의 블로그에다 밝힌 거에 따르면 제미나이 로보틱스 1.5 요번에 그 스팟이라고 해서 강아지 산책했던 애는 제미나이 로보틱스 버전은 똑같아요. 1.5 ER이라는 1.5에서 조금 더 수정한 거예요. 1.5의 현재 신뢰도 수준을 40%라고 봤어요. 40%요? 네, 100%가 아니에요. 반도 안 되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빠르게 브렉스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 이건 거의 100%로 가야 돼요. 로봇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LLM은 그렇죠. 실수해도 돼요. 그럼요. 여기 모니터 안에서 있는 있는 거니까 뭐 강종수가 짱이다, 멋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 쳐도 그냥 웃고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밖엔 비 오는데 밖에 날씨가 화창해요. 뭐 이럴 수가 있는데 물리적인 로봇은 실수를 하면 사고가 나요. 그렇죠.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뢰도 수준을 대단히 높여야 되는데 이걸 높이기 위한 브렉스루를 하기에는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규칙을 스스로가 뽑아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 인터넷에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 뭐 여기도 지금 데이터가 고갈된다는 얘기가 나오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피지컬 AI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해서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작년 12월부터 중국의 5개 성에다가 로봇 데이터 팩토리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거의 체육관 같은 건물에 막 500명, 800명이 들어가서 한 명은 하루 종일 전자레인지 열었다 닫았다,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다리미질 했다가 말았다, 바지 접었다 폈다가. 그래서 인간이 다 로봇 옆에 앉아가지고 이거 끼고서 시뮬레이터 끼고서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기 있고 끼고 이제 로봇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중국은 중국 정부에서 주정부에서 이걸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를 중국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 구글의 딥마인드도 마찬가지고 또 유력한 피지컬 AI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의 수석 AI 과학자였던 얀 루크니 이제 파리에 가서 10억 달러를 최근에 투자받고 만든 기업 중에 하나 이름이 AMI Advanced Machine Intelligence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작년 12월에 이제 논문들이 나왔는데 뭘 하고 있냐면 이런 액션의 규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보고 학습하려고 해요. 영상을 보고. 보고도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영상 보고서 학습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을 거기서 할 수 있는데 영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직 여기에서 브렉스루는 완결되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도 모르죠.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뭐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전 성과가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뇌를 만드는 기업이 미국에 되게 많습니다. 또 제프 베조스 아마존을 창업했던 사람이 CEO가 제시에게 물려준 다음에 다시 CEO로 복귀를 했는 회사 이름이 회사 이름이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 인류에게 불을 줬던 프로메테우스. 이걸 하면서 여기도 뇌만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삼성전자, LG전자, 소프트뱅크가 투자하는 회사들 중에 미국에 2개 기업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가 피지컬 인텔리전스, 스킬드 AI라는 기업이 있어요. 둘 다 뇌만 만들어요. 뇌만 이런 뇌가 만드는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또 물론 또 있죠. 뇌를 또 만들고 있는 데가 예를 들면 피규어 AI. 피규어 AI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헬릭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합니까? BMW 공장에서 데이터 모으고 있죠. 거기는 몸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몸도 거기도 수직 통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앱트로닉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어질리티 로보틱스 해가지고 이건 아마존하고 해서 창고 로봇 만드는 쪽도 있고 이런 데서는 거기서 데이터를 얻어요. 그러니까 앱트로닉은 메르세데스 공장에서, 그다음에 피규어는 BMW 공장에서, 그다음에 어질리티 로보틱스는 아마존의 창고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기는 바디와 브레인을 다 같이 하는 곳이고, 그래서 미국에 대단히 많이 있다라는 거. 여기하고 어떻게 매칭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말고도 운영체계가 더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랑 레인보우랑 어떻게 할 것인지, 두산 로보틱스랑 어떻게 할 건지, HD 현대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한국의 로봇 기업들과 바디 기업들과 이 브레인 기업들의 짝짓기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성공하는 기업과 실패하는 기업이 나타나겠죠, 분명하게. 그리고 여기 서플라이 체인에서 액추에이터 부분을 현대가 지금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석은 누가 만들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로봇에 들어가는 벤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에도 벤더가 있듯이 여기도 1차 벤더, 2차 벤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벤더들을 누가 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이슈, 산업적인 이슈라는 거고 또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지금 한국에 있는 AI는 항상 데이터를 요구한다. 데이터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제조에는 암묵지 지식이 많아요. 아,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그 자연적으로 몸에서 갖고 있는 경험이죠. 그렇죠. 또 20년 일했던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걸 이제 암묵지, 그러니까 테셋 널리지라고 하는데 암묵지는 AI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그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뭔가 설명. 초반에 했던 포워드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 이 사람들 가서 뭐 하냐면 그 회사에 있는 사무직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지를 문서화하는 겁니다. 암묵지를 데이터화해야지 데이터가 없는 곳에서 AI는 일할 수 없어요. 그렇지. 네. 맞아. 암묵지가 참 중요해요. 네, 그렇죠? 암묵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조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누가 빨리 만들까도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 밸류 체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지컬 AI에서는 정말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AI 병목이 GPU나 HBM만 있는 줄 알았더니 계속 확대되면서 샌디스크가 막 500% 오른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 피지컬 AI도 병목과 서플라이 체인의 재편이 반드시 따라가기 때문에 좀 크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우리 현대차가 뇌를 분리해서 뭔가 분업을 한다고 판단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잘한 결정.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분업을 해서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혼자서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우리는 뇌도 하고 바디도 할 거야. 원래 거긴 바디 잘하는 곳이었어요. 덤블링하고 여러분 체조하는 거는 바디가 좋은 거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공학자들이 규칙을 이미 입력한 거잖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다. 여러분 이 규칙을 입력하는 룰 베이스 이거는 흔히 말하는 엔드 투 엔드 AI가 아닌 것은 자율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인간이 다 입력해준 대로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피자 만드는 로봇. 인간이 움직이는 대로만 한 거지 자기가 자율적으로 내가 피자 좀 만들어 봐야지. 떨어졌는데 그럼 주워 먹고 이러지 않아요. 맞아요. 준 대로 하죠. 커피도 그렇게 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로봇 팔 갖고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자판기를 뽑아 먹으면 될 걸. 어차피 인간이 준 대로 하는 걸. 자판기도 그러면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필요한 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자율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로봇이 그렇죠. 사람처럼 하는. 판단을 통해서 액션까지 하는. 근데 이 액션의 규칙이 인간이 정해진 대로가 아니라 데이터에서 규칙을 뽑아내서 안전한 행동은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효율성 있는 행동은 어떻다라고에 대한 규칙을 뽑아내서 그거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칙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규칙을 인간이 입력하느냐 데이터로부터 뽑아내느냐. 이것이 액션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우리가 판단하는 이런 부분이고 테슬라의 예를 들면은 지금 FSD 자체가 버전 12부터는 이러한 엔드 투 엔드 AI로 간 거고 지금 알파 마요 같은 경우도 엔드 투 엔드 AI인 거고 그래서 좀 전반적인 추세는 다 엔드 투 엔드 AI로 간 거죠. 자율성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 건데 여기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 데이터 입장에서 테슬라는 그래도 완전히 상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실주행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아셔야 되는 개념은 피지컬 AI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인데 롱테일 오브 엣지 케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롱테일 오브 엣지 케이스? 예, 또는 엣지 케이스 뭐 이렇게 뭐 복수로 얘기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롱테일은 뭔지 알잖아요. 앞부분에 되게 많이 쏠려 있고 꼬리가 진짜 얇고 길어요. 진짜 얇고 길어요. 자, 이쪽이 뭐냐면 이쪽에 데이터가 많아요. 많은 건 대부분 뭐냐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렇지. 운전하기 쉬운데 사고가 또 잘 안 나는데 여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엣지 케이스 뭐예요? 갑자기 빙판길이 됐을 때, 정전됐을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 갑자기 맨홀 뚜껑이 날라오를 때, 마을 버스를 살짝 그 좁은 골목길에서 주택가에서 추월을 했더니 저기 우선권을 갖고 있는데 상대 방향에서 차가 와버렸을 때, 그리고 갑자기 누가 칼치기 했을 때. 뭐 이러한 케이스들은 되게 오슬로에서, 스톡홀름에서, 싱가포르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서울에서 수많은 엣지 케이스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로봇 택시도 엣지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롱테일 오브 엣지 케이스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엣지 케이스는 빈도수가 약하기 때문에 로봇 택시에도 엣지 케이스가 있어요. 기사분이 계셨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차문을 안 닫고 승객이 가버리네. 내렸는데. 그리고 차에 타가지고 창문을 계속 엮고 팔을 밖으로 내놓고 있네. 그리고 막 가방에다가 술 갖고 와가지고서 막 음주하면서 막 노래방 하면서 막 가네. 음주 감호하면서. 그리고 막 담배도 안에서 막 뿜뿜 피네.
뭐 그리고 갑자기 오바이트도 하네. 그리고 또는 저기 여기서 불러놓고는 저쪽 30m 저쪽 앞에 가 있으면서 안 온다고 막 투덜대네. 뭐 이런 식의 엣지 케이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인간은 다양한 만큼. 다양한데 이것이 빈도수가 많지 않아요. 이 규칙을 다 해결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엣지 케이스 데이터가 많아요. 그 절대 양에서 차지하는 그 롱테일에 있는 그 그렇죠. 데이터.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규칙을 네.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것을 실증 데이터로 하겠다라는 거고 엔비디아는 이것도 합성 데이터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가설을 세운 거예요. 알파마요가 그러면 작동 못할 거 아니에요. 알파마요가 흔히 말하는 고속도로만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엣지 케이스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입증돼 봐야 돼요. 가설이 어느 정도 맞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피지컬 AI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다 공장 만들. 우리 가정에 와가지고 가사 도우미 할 거다. 이건 여러분 꿈과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장은 규정화된 데이터가 있어요. 이미 제조에는. 이걸 벗어나면요 사고예요. 산업재해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롱테일 인데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뭐 갑자기 아빠가 술 먹고 깽판을 친다든지 뭐 엄마가 화를 낸다든지 애가 물을 쏟는다든지 강아지가 한번 치고 간다든지 뭐 얼마나 많은 집집마다 이 감정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행동은 예측 불허거든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을 가장 AI가 싫어합니다. 맞네요. 예, 그러한 엣지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은 곳이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학습이 안 됐으면 고혈압 환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고혈압으로 쓰러진 건지 그냥 넘어진 건지 저기서 잠자고 있는 건지 낮잠 자고 있는 건지 얘가 어떻게 알아요? 잠자다가 저렇게 고개를 젖히고 있는 것이 지금 낮잠을 자는 것인지 사실 모르죠. 심정지가 온 건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 케이스들을 얘가 다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는 맨 마지막에 들어올 거예요. 우리 이게 비전과 꿈을 주기 위해서 집에서 차 끓여주는 모습을 그려주고 막 뭐 쇼핑한 거 날라주는 거를 테슬라가 보여주는 것이 이건 비전이죠. 화성 가는 비전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와닿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로봇이 진짜 오면 세상이 바뀌겠구나. 우리 부모 집에 보일러 놔두듯이 로봇 하나씩 놔드려야 되겠구나. 효도는 로봇이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인류의 꿈을 자극하는 것이지. 그러한 엣지 케이스까지 해결하면서 자율성을 갖는 로봇을 만드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되겠죠. 엣지 케이스가 해결되면. 엣지 케이스가 해결되면. 그래서 이걸 롱테일 오브 엣지 케이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롱테일, 그러니까 이 무턱대고 그냥 양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엣지 케이스에 대한 이제 이 학습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게 이제 입증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정말 많은 내용들을 또 배워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 중국이 사실 계속 신경이 쓰이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아까도 뭐 인해 전술로 지금 다 데이터를 뭐 학습을 하고 있다. 뭐 제조도 되고 뭐 뇌도 만들고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에 어쨌든 비교해서 중국과 대결해서 어떻게 좀 경쟁력을 갖는 게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게 유리할까요?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걸 또 그 전략만 얘기해도 또 한 시간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AI 이전 시대에도 미국은 브레인을 했어요. 애플이 디자인하면 제조는 중국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바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우리도 브레인을 갖겠다면서 딥시크 만들어내는 거고 콘 만들어내는 거고 문샷 AI가 지금 키미도 정말 잘 만들었고 심지어는 샤오미도 만들었는데 미모라는 거 엄청나게 평가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 바디 했던 친구들이 브레인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은 디플로이먼트예요. 적용이 사무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에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를 들면 작년 여름부터 시작했던 것, 여러분 제가 또 이거 얘기한다고 또 친중이라고 얘기하실까 봐 저 중국 공산당 싫어요. 지금. 독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면 작년 여름에 했던 것이 뭐냐면 AI 플러스라는 정책은 농민에서부터 환자까지 AI를. 그러니까 대단히 적용을 곳곳에서 하려고 공장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디플로이먼트가 강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선면성 견제 뛰어남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단히 하이 클래스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지 우선 적용할 제조 공장도 없고요. 그리고 뭐 환자에서 농민까지 농민에서 환자까지 이런 슬로건도 아니에요. 아니죠. 돈 있는 사람만. 토큰 값을 맥싱할 수 있는 사람만. 그렇죠. 이거 토큰 맥싱은 여러분 엄청난 빈부 차이예요. 격차를 만들면 됩니다. 왜냐면 돈 없으면은 최고급 사용도 마음대로 못 쓰는 거잖아요. 밤새 코딩하다가 토큰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좀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면 그래서 미국도 좀 확장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의회 보고서에 계속해서 나온 것이 우리도 중국에 있는 디플로이먼트 정책을 따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한국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AI 선두 모델, 국가대표 모델을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해요. 그건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시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언젠가는 기술 정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풀어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국가대표 AI를 만드는 것. 이거는 근데 한쪽이지 이것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위험한 수준에 왔을 때 뭐 미국이 한국하고 전쟁하자 그럴 때, 중국이 한국하고 전쟁하자 그럴 때 이때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들이지 우리의 경제에 도움되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 경제에 도움되는 건 우리는 빨리 디플로이먼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적용을 해줘야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지컬 AI의 뇌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적용하면서 빨리 진화하는 데도 도움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디플로이먼트 해줄 수 있는 구조를 우리는 갖고 있는가. 우리는 아까 말했던 앤서 인퍼런스와 에이전틱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우리 내부에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공장에 있는 암묵지 데이터를 어떻게 explicit knowledge로 즉 도큐멘트하고 문서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인 계획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세우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확실히 그런 기사 봤던 게 생각나요. 중국은 자영업자들한테도 토큰을 굉장히 싼 값으로 제공을 해주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그 밑에 이제 풀뿌리까지 이것들이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 적용이 되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그럼 우리 빨리 여기서 금모으기 하듯이 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식으로 더 빨리 발전해 나가는 그런 좀 상황이 시대가 더 빨리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사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머리를 또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